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산에 대한 손상 규정을 다루고 있는 KIFRS 제1036호 자산 손상 기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타 기준서에서 손상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103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해당 개별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도 제1036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즉 원가법이나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손상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양과 같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자산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자산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에 이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이 자산의 가치는 현저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손상 징후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는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추정하고 처분했을 때의 가치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기계장치의 회수가능가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크다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기준서 제1036호는 이러한 자산 손상에 관한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기간 말이라는 용어는 매 연차기간의 보고기간 말뿐만 아니라 중간기간의 보고기간 말도 포함하기 때문에 중간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1년에 여러 번 손상 징후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은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반드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어 상각을 개시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손상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해당 무형자산에서 장부금액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더욱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말한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손상 징후를 검토함에 있어 최소한 외부적 징후와 내부적 징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준서에서 모든 상황을 열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세 정책의 변화, 회사 브랜드에 대한 평판 악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등 자산 손상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상을 고려합니다. 손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단위가 개별 자산인지 또는 여러 자산이 모인 현금 창출 단위인지를 결정합니다. 손상 징후가 있는 자산의 현금 유입이 다른 자산 또는 집단에서의 현금 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즉 개별 자산의 사용만으로 현금 유입이 가능하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사용만으로 제품의 제작이 가능한 기계장치라면 개별 자산 단위로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개별 자산의 현금 유입이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여러 자산을 함께 사용해야만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면 해당 자산이 속한 현금 창출 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기계장치를 함께 사용해야만 제품의 제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계장치 집단을 하나의 손상 단위로 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현금 창출 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 집단에서 생기는 현금 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 집단을 의미합니다.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단위가 개별 자산인지 또는 여러 자산이 모인 현금 창출 단위인지를 결정한 다음에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데, 회수가능액은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사업에서 계속 사용하거나
처분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 중 더 큰 자산의 가치입니다. 회수 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두 가지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면 손상을 인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면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방법만으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처분 부대 원가는 법률 원가, 인지세 및 이와 유사한 거래세, 자산 제거 원가, 자산을 매각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소모되는 직접 증분 원가이며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 부대 원가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자산 처분에 따른 사업의 축소나 조직 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 및 그 밖의 원가는 자산의 처분에 대한 직접 증분 원가가 아니므로 처분 부대 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금융원가와 법인세 비용도 처분 부대 원가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하며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대한 추정에 현금 유입을 창출하기 위한 현금 유출을 차감하고 내용 연수 말에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 또는 지급될 순현금 흐름을 가산하여 추정합니다. 이때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는 자산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공통비와 같은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현금 유출에 대한 추정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미래 현금 흐름을 화폐의 시간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면 사용 가치가 산출됩니다. 앞서 회수 가능액을 산정할 때는 우선 개별 자산별로 산정하고 회수 가능액을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다면 현금 창출 단위별로 추정합니다. 현금 창출 단위를 식별할 때 현금 유입이란 기업이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현금의 유입을 말하며 현금 유입이 독립적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인, 사업, 지역 등 경영진이 영업을 구별하는 방법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에 대하여 유지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있다면 해당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각 생산 단계별 그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 단위는 동일 자산에 대해서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합니다. 현금 창출 단위의 식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광업기업이 채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설철로는 폐물 가치로만 매각할 수 있고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사설철로의 회수 가능액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손상 인식이 되는 회계 단위는 사설철로인가 광산 전체인가? 기업은 사설철로를 포함하는 현금 창출 단위, 즉 광산 전체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설철로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그 사용가치가 폐물가치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설철로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운수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수기업은 시청과의 계약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은 5개 노선에 대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노선에 투입된 자산과 각 노선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시청은 5개 노선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역 제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수기업은 이 중 하나의 노선에서는 유의적인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상 인식이 되는 회계 단위는 이 경우 기업은 버스 운수기업 전체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5개 노선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현금 유입의 최저 수준은 5개 노선이 함께 창출하는 현금 유입입니다. 따라서
현금 창출 단위는 버스 운수기업 전체가 됩니다. 다음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보다 주의가 필요한 영업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의 경우 다른 자산이나 자산 집단으로부터의 현금 유입과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개별 자산으로 그 회수 가능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로부터 사업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 창출 단위나 현금 창출 단위 집단에 배분합니다. 다만 영업권이 배부되는 현금 창출 단위는 내부 관리 목적상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하며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의 문단 5에서 정의한 통합전 영업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즉, 영업권은 기업의 영업관리 방식이 반영되고 영업권과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말에 해당 종속기업의 회수 가능가액은 1,000원으로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말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1,350원이며 영업권은 400원입니다. 이때 손상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로 비지배 지분에 대한 영업권을 가산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종속기업의 회수 가능액 1,000원에는 포함되지만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액 1,000원과 비교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장부금액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될 영업권 금액만큼 가산하여 조정합니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80% 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400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 지분 20%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100원이 됩니다. 영업권 가산 조정 후 장부금액은 1,850원이 됩니다. 2단계로 조정된 종속기업의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가액을 비교합니다. 총 손상금액은 1,850원에서 회수 가능가액인 1,000원을 차감한 850원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재무제표 손상인식액을 구해보면 손상차손 850원을 현금 창출 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부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합니다. 따라서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차손 850원 중 500원을 영업권에 배분합니다.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 그 자체로서 현금 창출 단위가 된다면 단기손익을 배부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에 배분합니다. 이 사례에서 단기손익은 상대적 소유 지분에 따라 배분되므로 영업권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80%에 상당하는 정도만 인식되므로 영업권 손상차손은 80%인 400원만 인식됩니다. 나머지 손상차손 350원은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인 장부금액을 감액하므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손상인식액은 750원이 됩니다.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 관련하여 손상 사유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다면 회수 가능가액을 재추정합니다. 즉, 손상차손 이후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 가치의 증가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 가치의 증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상차손의 환입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상차손 환입은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이 없었더라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제1036호 문단 126부터 137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중요한 손상차손 또는 환입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